특검이 김선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야당에선 금요일마다 왜 이러냐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김선교 의원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합니다. 벌써 야당 의원 5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일명 압수수색의 금요일, 오늘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 사무실뿐만 아니라 모친인 최은순 씨, 오빠인 김진우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남양주 요양원까지 수색했습니다. 어떤 부분 위주로 혹시 검찰께서 하셨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공천 개입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선 김 여사의 가족 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의 사무실까지 함께 확인한 겁니다. 대통령 부인과 돈, 그리고 가족.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불거졌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대대적으로 파헤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퇴직을 하면서 8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신고 때보다 5억 원이 증가한 걸로 나타난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까요? 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었고 오늘 하루는 압수수색 소식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특히 아크로비스타 자택 수색은 이미 종료가 됐고 또 다른 곳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뇌물 혐의도 적용이 돼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이 무려 16개 혐의잖아요. 네, 16가지나 되고요. 오늘 특히 아크로비스타나 이제 김 여사 건과 관련돼서는 이 특검에서 김 여사의 수첩이나 전화번호부 그리고 휴대전화 이것을 지금 이 확보한 것으로 나왔고요. 근데 다만 이 휴대전화는 지난번 작년인가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때 핸드폰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 깡통폰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들고요. 특히나 오늘 3가지 건에 관해서 아마 특검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명태균 공천 개입 여론조사 의혹, 그리고 세 번째로 권진법사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 볼 것은 오늘 김 여사의 집에 가서 신발 사이즈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유경옥 전 행정관이라고 이분이 건진법사로부터 가방 2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샤넬백을 샤넬 매장에 가서 가방 3개로 바꾸고 또 하나는 신발로 바꿨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신발이 김 여사의 사이즈와 맞느냐 이거를 아마 대조해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당시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당사자들은 그 장소에 모두 있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렇게 피의자가 있으면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변호인도 그 압수수색 과정에 참관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시작을 하나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고지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분들이 다 자택에 기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 그 모든 것들을 참관하고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어떤 압수물들이 압수가 되는지도 아마 확인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일단 확인된 것으로는 변호인이 입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압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아마 곁에서 아마 살펴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변호인 입회 하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특검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절차에 변호인 입회까지 했기 때문에 원만하고 무리 없이 진행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방해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번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에는 훨씬 더 강화된 공무집행 방해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특검법 21조에 위계나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보면은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수사 방해를 하더라도 이 조항에 의해서 처벌이 되면은 최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조항에서 말하는 특별검사 등에는 특별수사관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에 추호라도 방해를 했다가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고 또 향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서 바로 구속사유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다음 주죠. 8월 6일에 당사자 소환이 지금 통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증거물 조사까지 다 마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내란 특검팀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을 6일밖에 안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을 20일 가졌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었다는 말은 그만큼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혐의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막 수사가 시작한 사건도 많습니다. 거기다 사건 자체가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도 많고 관련자가 많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길게 가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관계자들, 측근들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를 했고 또 압수수색도 됐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김건희 특검 측 같은 경우는 이미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얼개를 맞춘 다음에 그다음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소환을 거부할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접 나가서 소명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나가서 소환 조사를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팀 오늘 압수수색 배경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코바나 컨텐츠 뇌물 사건,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 사건, 공천권 개입, 부당한 선거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하여 전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 김건희 씨의 모 최은순,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의 각 주거지 및 사무실, 요양원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김건희 문고리 3인방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정지원 전 행정관이 특검에 출석해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정지원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조연경, 유경옥 이 전 행정관과 함께 이른바 3인방으로 불리고 있고요.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최재형 목사가 가방을 줄 때 그때 동행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가 휴대전화에 건희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그 연락처의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측근에 대한 수사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일이 특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각종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그 연장선에서 진행되었다고 봐야겠죠.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각종 압수수색 진행과 관련자에 대한 진술 확보가 아마 특검팀에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선결 과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아크로비스타가 지난번에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었나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한번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성배 씨 관련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 사실이 달라서 아마 압수할 수 있는 그 압수물의 범위 또 전자정보를 획득했다면 그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 역시 달랐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건희 명태균 특검팀은 과거의 압수수색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어떤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는지는 8월 6일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출석을 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브리핑과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압수수색
소식은 더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관련자 소환 조사 소식도 새롭게 파악이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 보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의도된 망신 주기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양평 군수로 근무를 했을 때의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만 반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밝히기 위한 자료의 확보보다는 국회의원 회관 내에 있는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좀 의도된 망신 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검사 출신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16년의 일이고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항인데 압수수색을 했다. 의도된 망신 주기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이것이 요 몇 년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혹은 입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혐의가 국고손실 혐의입니다. 이게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돼서 이 부담금, 자기 개발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처음에 17억 원을 부과를 했다가 그 다음 해가 되니까 2017년도 1월 달에는 6억 원으로 깎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달엔 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시에 김성교 의원이 양평 군수로 재직하던 때고 특히나 2007년도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2018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평 군수로 재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13년도와 2014년도까지 윤석열 전 검사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연이 이제 시작되었다.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투과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로 지금 양평군의 여러 이 공직자들이 지금 수사받고 재판까지 넘어가 있는데 1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전 애초에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된 재판으로 넘기지 않았고 내용을 굉장히 부실하게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전 가져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다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망신 주기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이에 대한 질문이 특검에 이어졌습니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있던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의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 아닙니까? 오늘 저 압수수색 영장을 봤다고 해요. 영장에 적혀있는 범죄 혐의 사실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앞서 이동학 최고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말씀해 주셨듯이 관련해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항소심 재판 절차를 좀 멈춰달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판기일이 추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특검에서는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주체로서 범죄 혐의를 밝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좀 어려운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2016년에 있었던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까지 나온 사건인데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다. 그러면은 9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서 과연 의원실에 어떤 증거 자료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왔던 다른 압수수색과는 그래도 약간 결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사뭇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난 11일 김계리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가 만무하다.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79억 9,115만 원이고요. 지난해 3월 공개한 재산 신고액보다 5억 1,00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에 5억 원이 늘었네요. 그렇죠.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뭐 영치금 부족이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이 그 영치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비즈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김계리 변호사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뭐 돈 없이 뭐 구치소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본인이 지금 구속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자산을 한번 보십시오. 79억 9천만 원에 이르죠. 거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치소 내부에 있는 수감자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치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그런 호도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지탄을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영치금이 없다, 돈 한 푼 없이 들어갔다. 이건 호도라고 보시네요. 근데 김계리 변호사도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아마 영치금 모금을 올렸을 때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 공개가 되는 걸 몰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인즉슨 저 행위를 함으로써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저도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한테 후원금이라고 하면 영치금이 물론 후원금은 아니지만 후원금 일종으로 봤었을 때 후원금은 가장 강력한 지지 행위고 지지자를 결집시킬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재산을 봤었을 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영치금 모금하는 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면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전 들거든요. 거기다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때부터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크게 도움되는 행위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이 더 부각받거나 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된 행동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국민들에게 동정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계리 변호사의 돈 한 푼 없이 들어갔다, 영치금 없다라는 페이스북 글 뒤에 지지자들이 하루 만에 4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하죠. 영치금의 한도가 400만 원인가 봅니다. 그렇죠. 과거에 300만 원이었다가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보관금 형태로 별도의 계좌에 보관이 됐다가 출소를 하면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런 행위는 저는 단언컨대 정치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재산이 저렇게 80억 가까이 되시는 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속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경우에는 내가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돈 준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고 가족들이 영치금을 넣어주죠. 그러면은 돈 한 푼 없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영치금조차 넣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변호인이 만천하에 광고하다시피 하는 꼴입니다. 그것이 과연 의뢰인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 즉 변호인의 어떤 본연의 역할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감옥에 갔을 때 불쌍하다고 돈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 형편이 훨씬 더 좋아요. 조국 교수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였던 정경심 교수도 구치소에서 한때 영치금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그런데 조국 장관도 퇴직 후에 재산이 53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각자 본인의 살림살이에서 영치금을 해결해야지 불쌍하다고 그렇게 영치금 보내주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산 신고 내역 대부분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기는 한데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양평군 토지도 재산에 포함이 됐네요. 예, 뭐 한 3억 90만 원 정도 책정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양평군 강상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임야도 있고 창고 용지도 있고 또 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땅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그러니까 오빠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 이런 땅들을 다 합치면 축구장 규모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렇게 떠들썩했던 대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 자체가 10수년간의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 어떤 이
차량의 과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원도의 어떤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십수년간 조사돼서 국가 시책으로 진행이 되던 거였는데 이것이 대통령 한 번 바뀌고 김건희 여사 이 영부인 한 번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문제를 당연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재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퇴직자 재산 1위가 전직 대통령이고 2위가 대통령 직무대행이네요. 최상목 전 부총리요. 네, 뭐 저희가 최상목 전 부총리의 재산을 봤었을 때 물론 재산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직자의 재산을 볼 때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그 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공직자가 되고 나서 재산이 얼마나 늘었냐를 봐야 됩니다. 예. 공직자가 처음 재산 후보가 지명됐었을 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재산 형성 과정을 어느 정도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거에 대해서 문제 없이 공직에 임명이 됐었을 때는 크게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최상목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총액이 4,943만 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많지만 최상목 전 총리의 1년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었을 때 이 금액 자체가 크게 문제 있게 늘어났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정부 대통령 경호처 주도로 용산 집무실에 사우나를 만들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한겨레죠. 한겨레 보도입니다. 집무실의 비밀의 사우나실, 경호처 공사 현금 거래 제한. 특별한 반론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론의 주체들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대략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공사를 요구했다라는 내용도 기사에 나와요. 현금으로 보통 이런 것들을 하진 않지 않나요? 안 하죠. 네, 그리고 카드로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요. 경호처 자체가 이 금액 자체 지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온당하지 않고요. 국회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수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집무실에 혹은 관저에 이런 거 있냐라고 물어볼 때 답변이 제한된다. 이것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간의 사정을 보니까 이러니까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관저에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쉬셔야 되고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고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집무실에까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가짜 출근 차량을 보내고 가짜 퇴근 차량 보내고 이러면서 이 약주에 쩔어 계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집무 그 시간에 사우나를 했었을까요? 국민들을 위해 일을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애초에 견적서를 받았고 그 견적서대로 돈도 못 주고 3천만 원에 어찌 보면 약간 후려쳐서 이렇게 금액을 얘기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말 국가가 제대로 된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것도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일단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저런 정도 규모의 계약에서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들어보지 못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그 계약 집행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정확히 지켰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예. 혹은 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일수록 집무실에 불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서울시청 집무실에 그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고위공직자일수록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결국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매우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 사우나실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집무는 집무실에서, 사우나는 사우나장에서 하는 게 맞겠죠. 오늘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계엄은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이고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00여 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됐는데 이건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일단 첫 판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이번 지난 불법 계엄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법정이 아니라 민사법원이긴 하지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라면 뭐 손해가 발생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고의 내지 과실의 그 책임 있는 행위로 국민들이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그러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불법 계엄에 대해서 실체적이라든가 절차적 모두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원의 그런 민사법원의 판단 자체가 형사법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00여 명의 시민이 청구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다른 시민들도 지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은 그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 시민들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유지될지는 법리적으로 좀 고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저런 결론이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절차에 선택적으로 임하는 그 일관된 태도가 이 사건에서도 영향을 미친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답변서만 내고 실제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절차는 윤 전 대통령이 꼬박꼬박 출석을 하고 또 불리한 절차는 아예 보이콧하듯이 하는 그런 태도가 일관되고 있거든요. 이 민사 사건도 사실은 만약에 적극적으로 소송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고 열심히 변론을 했다면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나머지 시민들의 청구 가능성은 상급심 판결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여러 이제 고통을 받은 이른바 우리가 내란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될 가능성도 있네요.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이 내용이 확정이 된다. 그리고 개인별로 지급해야 되는 손해배상액이 10만 원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개개인 국민들마다 소송 진행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확정된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